상간녀가 보낸 운동 사진에 나는 담담하게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분만하러 온 병원에서 내가 담당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법무법인 혜성. 서음은 뉴스를 통해 사흘 전 로이성 변호사가 이끄는 변호인단이 성운그룹을 대리하여 미국의 STJ 그룹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TV 화면 속 검은 정장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남자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일렁였다. 그가 미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이 넘었다. 드디어 그가 돌아온다. 로펌의 다른 변호사들도 모두 흥분에 휩싸였다. 혜성의 대주주이자 에이스 변호사인 로이성은 언제나 그들의 자랑이었다. STJ 변호인단은 LA의 불패 신화라고 불리는데 로 변호사님이 그걸 이기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국제소송은 난이도가 엄청난데 역시 나의 법학계 남신이야. 괜히 매년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그를 보고 법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서음 선배님, 로 변호사님이랑 대학교 동기라고 들었어요. 그때도 인기 많으셨죠? 서음이 과거를 회상하며 막 대답하려던 찰나 아래층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로 변호사님 오셨다. 모두가 순간 조용해졌다가 그들의 남신을 맞이하기 위해 쏜살같이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서음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로펌 입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저 멀리 주차된 고급 세단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로이성의 차가 아니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반대편에서도 베이지색 롱드레스를 입은 키 큰 여자가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로이성의 재킷이 들려 있었다. 아마 그가 차에 두고 내린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무척 다정해 보였다. 누군가 그 여자를 알아봤다. 저 여자 SBC 방송국의 유명한 소보라 기자 아니야? 이번에 로 변호사님 해외 출장 동행 취재했던. 우와, 설마 여자친구? 철벽으로 유명한 로이성 변호사님 곁에 여자가 있는 건 처음 보는데.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본 서음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때 로이성이 다가왔다. 그는 리더로서 늘 엄격했다. 입구에 모여있는 직원들을 보고 차갑게 말했다. 할 일 없습니까? 직원들은 속으로 그를 숭배했지만 겉으로는 매우 두려워했기에 즉시 흩어져 더 이상 구경하지 못했다. 오직 서음만이 그 앞에 서서 다소 굳은 미소로 말했다. 수고했어요. 어서 와요. 로이성은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서음은 돌아서서 그의 뒷모습을 깊이 응시했다. 마음속 실망감이 끝없이 번져갔지만 감히 따라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그녀는 용기를 내어 로이성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집에 와요? 아니면 회식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단 한 글자였다. 가. 서음은 그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한 줄기 기쁨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서울 법조계의 불패 신화가 사실 2년 전 자신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줄곧 비밀 결혼 상태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서음은 만족했다. 로이성의 곁에 다가가 그의 아내가 된 것만으로도 소녀 시절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퇴근 후 그녀는 집으로 가 정성껏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다. 평범한 아내들처럼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로이성이 돌아왔다. 식탁 위에 차려진 정성스러운 음식들을 그는 한번 쓱 쳐다볼 뿐이었다. 서음이 기쁘게 일어서며 말했다. 로펌의 다른 변호사들도 모두 흥분에 휩싸였다. 먼저 씻을래요? 왔어요? 단도직입적이었다. 서음씨, 우리 이혼합시다. 서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류 위 이혼합의서라는 네 글자를 보며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한 건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함께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음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냉담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슬프게 되뇌었다. 그래, 만약 할머니께서 위독하셔서 결혼하라고 닥달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때 마침 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로이성 같은 남자가 내 것이 될 리 없었지. 그가 이혼을 원한다면 그녀에겐 거절할 이유조차 없었다. 서음은 이혼합의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알았어요. 사인할게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됐습니다. 로이성은 그녀를 지나쳐 방으로 향했다. 물건 몇 개만 챙기러 온 겁니다. 이 집은 당신 가지세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침실로 들어가 서류 몇 개와 신분증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서음은 그 자리에 선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로이성은 이혼을 요구한 후 정말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로펌에서 일하기에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만
서음이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때마다 로이성의 태도는 여전히 냉담했다. 마치 그들 사이에 동료 이상의 관계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어느 날 서음이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어시스턴트가 수다를 떨었다. 선배님, 그 소보라 기자 또 왔어요. 알았어요. 서음은 잠시 멈칫하며 로이성의 굳게 닫힌 사무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가 소보라의 인터뷰에 응했다고? 로이성은 변호사 개업 이래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단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소보라가 예외가 된 것이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소보라가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에서 나왔고 늘 차갑던 로이성의 얼굴에도 온화한 기색이 감돌았다. 심지어 직접 문밖까지 배웅했다. 로펌의 오래된 직원 하나가 농담을 던졌다. 로 변호사님, 평소엔 VIP 고객도 이렇게 배웅 안 하시던데. 소 기자님 덕분에 저희가 눈 호강하네요. 소 기자님, 우리 로 변호사님이랑 대체 무슨 사이예요? 인터뷰의 배웅까지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보라의 얼굴에 홍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애정이 깃든 눈으로 로이성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말했다. 다들 궁금해하시니 제가 공개할게요. 저와 이성씨 연인 사이예요. 순식간에 로펌안이 발칵 뒤집혔다. 서음이 고개를 들자 로이성과 소보라가 애틋하게 눈을 맞추는 모습이 보였다. 역시 소 기자님 같은 미인이라야 우리로 변호사님을 사로잡을 수 있지. 사람들의 짓궂은 농담에도 늘 엄격하던 로이성은 제지하지 않았다. 소보라의 공개 선언을 묵인한 것이다. 서음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혼을 요구하자마자 다른 여자와 사귀고 심지어 이렇게 성급하게 모두에게 알리다니. 그런데 자신과는 2년을 결혼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소보라가 그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관대할 수도 있었던 거구나.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사무실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바깥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어시스턴트가 서류를 건네주었고 서음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업무에 집중했다. 추락사 사건입니다. 사망자는 SBC 방송국 신사옥 건설 현장 인부고요. 듣자 하니 한밤중에 미완공된 건물 외벽에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유족 측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날 방송국장 비서가 고인에게 전화했던 걸 들었다면서 오영순 국장을 고소했습니다. 오영순이라는 이름을 듣자 서음은 잠시 굳었다. 또 그인가? 10년 전 오영순은 치정 살인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이었다.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바로 로이성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로이성의 아버지는 재판 당일 법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차 안의 증거들은 화재로 모두 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오영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서음은 이 일이 로이성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이 사건 제가 맡을게요. 그런데 1시간 후 그녀는 로이성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추락사 사건 로펌에서 맡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건 맡으세요. 그가 차갑게 명령했다. 서음이 충격받은 얼굴로 물었다. 왜요? 서류 제대로 읽어봤습니까? 인부 가족은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살인은 순전히 상상일 뿐이고 목적은 방송국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건을 맡는 건 우리 로펌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이에요. 로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돈을 뜯어내려는 것뿐이라고? 서음은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평범한 노동자가 의문투성이 속에서 사망했고 비통에 잠긴 가족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것이 그의 눈에는 그저 협박으로 보인단 말인가? 이 사람이 과연 한때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했던 열정 넘치던 로이성이 맞는가? 만약 제가 계속 맡겠다고 하면요? 로이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럼 로펌을 떠나세요. 3일 안에 답을 주시죠. 로이성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로펌을 떠나라는 말에 서음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 후 3일 동안 서음은 극심한 갈등에 시달렸다. 혜성은 서울 최고의 로펌이자 모든 법조인이 꿈꾸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로이성이 있었다.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정말 포기해야 할까? 자신의 신념과 법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셋째 날 퇴근 무렵 그녀가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입구에서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과 마른 체구의 어린 소년을 마주쳤다. 선배님,
저분들이 추락사한 인부의 가족인 이선아 씨예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작게 속삭였다. 그 부인은 서음을 보자마자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다. 혹시 제 남편 사건을 맡으신 변호사님이신가요? 그녀의 손은 장기간의 육체 노동으로 매우 거칠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제대로 쉬지 못한 지 오래된 모습이었다. 서음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밤중에 아무 이유 없이 공사장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여러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이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절 믿어주지 않아요. 제발요, 제발요. 부인은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고 옆에 있던 아이의 맑은 검은 눈동자도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서음의 마음은 쓰라렸다. 문득 대학 시절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법이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법을 배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녀의 눈빛이 점차 단호해졌다. 그녀는 부인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이 사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음은 로이성으로부터 구청에서 만나 이혼 수속을 밟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충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구청으로 향했다. 로이성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서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결정했어요. 뭐려? 로펌을 떠나기로 했어요. 이선아 씨 사건을 맡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서음이 평온하게 말했다. 로이성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 사람 때문에 혜성을 떠나고 권력자에게 밉보이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음은 로이성이 정말 변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정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게 오영순의 사건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선아 씨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당신은 오영순을 의심하지 않아요?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잖아요. 그만해. 로이성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도 이 업계에 오래 있었으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 텐데. 아버지 사건은 명백한 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듯 몸을 돌려 구청 안으로 들어갔다. 수속은 빨랐다. 10분도 채 안 되어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로이성은 바로 떠나지 않고 말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나와 함께 혜성으로 돌아갑시다. 서음은 고개를 저었다. 늘 부드럽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확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제 마음속의 정의를 위해서만 싸울 겁니다. 로이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오영순의 배우 세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서음 씨, 당신의 그 순진함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어요. 서음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차 한 대가 다가와 멈춰 섰다. 차 안에서 소보라가 내렸다. 그녀는 서음에게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로이성의 팔짱을 다정하게 꼈다. 다 끝났어? 로이성의 얼굴에서 냉기가 사라지고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음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소보라와 함께 떠났다. 서음은 창백한 얼굴로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로이성은 그녀를 순진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끝까지 순진해지기로 했다. 그녀는 믿지 않았다. 한때 용을 잡던 소년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으로 변했을 리가 없다고. 그녀는 그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결심을 굳힌 서음은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열흘 넘게 밤낮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한 끝에 마침내 개정일이 다가왔다. 서음의 눈 밑에는 밤샘으로 인한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법원 앞에서 이선화의 초췌한 얼굴을 보자 그녀는 이선화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변호인석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던 서음은 잠시 후 들려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열흘 넘게 보지 못했던 로이성이 상대편 변호인석에 앉아 그녀를 차갑게 마주보고 있었다. 서음은 재판 전 철저한 준비를 했고 오영순의 비서가 사건 당일 이선화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증거도 확보했다. 하지만 오영순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게다가 상대는 로이성이었다. 재판 내내 로이성은 그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연약해 보이던 서음은 로이성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선화의 남편이 오영순의 사무실에서 나온 직후 공사장으로 갔다는 사실과 오영순에게 알리바이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양측은 격렬하게 변론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되었다. 법원 밖. 서음은 서류를 안고 걸어 나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어느새 로이성이 그녀 곁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요.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다고. 서음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왜 오영순을 돕는 거죠? 로이성이 평온하게 말했다. 소보라 씨는 오 국장이 키운 사람입니다. 그가 무너지면 소보라 씨의 커리어도 끝나죠. 그런 일은 없게 할 겁니다. 소보라의 앞날 때문에? 서음은 거의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녀를 위해서 당신 마음속의 공정과 정의마저 버린 건가요? 늘 직업 윤리를 철저히 지키던 로이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녀는 그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늘 바빴다. 그녀와 함께 기념일이나 생일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일에 방해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녀는 비밀 결혼에 동의했다. 로펌에서 너무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녀는 말 한마디 더 건네는 것조차 조심했다. 그런데 그는 소보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원칙을 너무나 쉽게 버렸다. 사랑은 정말 사람을 눈멀게 하는구나. 그가 예전에 일과 생활을 그렇게 철저히 구분했던 것은 단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다. 서음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익숙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로이성의 눈빛은 깊었다. 왜 그래요?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하고 익숙한 감촉에 코끝이 찡해졌다. 하지만 로이성은 금세 손을 놓았다. 방금 전의 행동은 그저 예의상의 관심이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다. 로이성을 데리러 온 소보라였다. 그는 곧장 차로 걸어갔다. 떠나기 전 그가 말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오늘처럼 봐주지 않을 겁니다. 차가 천천히 멀어졌다. 서음은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거대한 공허감을 느꼈다. 그때 이선아도 밖으로 나와 슬픈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님, 우리 지는 건가요? 서음은 이 가여운 여인을 보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래, 아직 시간이 있다. 다음 재판 전까지 오영순과 이선아 남편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휴정 후 서음은 매일같이 동분서주했다. 추락 현장에 가보고 부검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일주일간의 고된 업무 끝에 이선아마저 그녀를 걱정할 정도였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이선아는 서음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감사함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님, 좀 쉬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셨어요. 서음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고강도 업무는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계속 피곤하고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없었다. 아마도 로이성과의 이혼이 너무 많은 기력을 소진시킨 탓일 것이다.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요. 반드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이선화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외쳤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서음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선화는 보이지 않았고 방 안에는 의사만 있었다. 깨어나셨군요. 서음의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 선생님, 저 왜 이러는 거죠?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지를 건네주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임신이시네요. 1개월 좀 넘었습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보고서를 건네주고 몇 마디 당부를 더 한 뒤 나갔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서음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임신 1개월. 로이성과 이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뜻이었다. 서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릎에 기댔다. 이 아이는 정말 때를 잘못 맞춰 찾아왔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1시간쯤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녀는 천천히 손을 아랫배에 얹었다. 이곳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어쩌면 하늘이 자신을 가엾게 여겨 이혼 후에 이런 선물을 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혼자서 잘 키우리라. 아빠가 없어도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주리라.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서음은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이선화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공사장에서 급히 부르는 바람에 의사에게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떠났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병원을 나서려던 서음은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멈춰섰다. 로이성과 소보라가 밖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로이성은 소보라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로이성은 병실에서 나오는 서음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어디 아픕니까? 막 이혼한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병원에 왔고 이제 막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자신과 마주치다니. 서음은 이 상황이 너무나 드라마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작게 말했다. 아니에요. 소보라가 그녀를 힐끗 보더니 걱정스러운 척 말했다. 서 변호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는 로이성의 팔짱을 더 꽉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성 씨, 우리 빨리 들어가자. 최고의 의사 선생님한테 산정검사 예약해줬다면서. 산정검사? 서음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로이성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가 소보라의 말을 부정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소보라의 손을 잡았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서음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녀의 충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소보라도 로이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녀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서음은 더욱 일에 몰두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지내야만 로이성과 소보라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다. 하늘이 도운 것일까? 이선아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냈고 마침내 오영순과 그녀 남편의 죽음 사이에 희미한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원래 오영순은 방송국 신사옥 건설 총책임자였지만 수백 명의 건설 노동자 임금을 반년이나 체불했다. 대외적으로는 자금난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선아의 남편이 임금 체불 문제로 찾아갔을 때 우연히 그 돈이 다른 재정적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엿들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이선아의 남편은 아마도 이를 이용해 오영순에게 임금 지급을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음은 흥분해서 벌떡 일어났다. 그렇다면 오영순에게는 이선아의 남편을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가 흥분하기도 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영순 측에서 재판을 앞당겨달라고 신청했다는 것이다. 서음은 의아했지만 법원은 이미 그 요청을 승인했다. 2차 공판은 3일 뒤로 정해졌다. 전화를 끊자 서음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텄다. 하지만 방금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기에 그녀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3일 후 그녀는 제 시간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에도 변호인은 로이성이었다. 그는 여전히 몸에 딱 맞는 검은 정장을 입고 기품 있고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서음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로이성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할 때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눈을 피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서음이 발언을 준비하려던 순간 이번에는 로이성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으려 작정한 듯했다. 피고 측 변호인이 계속해서 문제 삼았던 사망자가 왜 한밤중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건물로 가서 추락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늘 저희 측에서 해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이성은 병원 진단서를 꺼내 들었다. 저희가 확인한 바 사망자는 제1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장기간 몽유병을 앓아왔습니다. 원고 측에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사실을 계속 숨겨왔습니까? 로이성의 강경한 태도에 이선아는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해명했다. 몽유병이 아니라 그냥 가끔. 올해는 그런 적 없었어요. 로이성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즉, 사망자가 몽유병을 앓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군요. 서음은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느끼고 국면을 전환하려 했지만 상대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권위 있는 의사의 진단서뿐만 아니라 증인까지 직접 출석시켰다. 바로 사망자와 공사장에서 같은 숙소를 썼던 동료 인부였다. 그는 이선화의 남편이 자주 몽유병 증세를 보였고 자신이 수없이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추락 당일 오영순의 비서가 사망자를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 진행 상황을 물었을 뿐 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증과 물증이 모두 갖춰지자 이선아는 분하고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거짓말.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우리 남편 몽유병은 다 나았단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법정 소란죄로 퇴정당했다. 결국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로이성이 가진 증거와 그의 강력한 공세에 서음은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은 사망자의 죽음을 사고사로 판결했다. 로이성의 완벽한 승리였다.
재판이 끝나고 서음은 이미 눈물범벅이 된 이선아를 찾아갔다.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서음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했다. 아주머니, 변호사님,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남편 예전에 몽유병이 있었지만 다 나았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서음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부축해 나가려다 기자들과 카메라에 둘러싸인 로이성과 오영순을 보았다. 그들은 카메라를 향해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었다. 명백한 최종 승자의 모습이었다. 서음의 시선은 인파 속의 한 남자에게 멈췄다. 그녀가 10년간 짝사랑했던 남자. 그는 지금 무한한 영광을 누리며 수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고 있었다. 오늘 이후 서울 법조계의 전설 로이성의 이력에 또 하나의 화려한 경력이 추가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서음은 그 화려함 이면에 감춰진 추악함을 느꼈다. 너무나 추악해서 더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 서음의 시선을 느꼈는지 로이성이 인파 속에서 문득 고개를 돌려 멀리서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먹물처럼 깊어 속을 알 수 없었다. 서음은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도시로 올라왔던 이선아는 모든 돈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며칠 뒤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돌아갔다. 떠날 때 그녀는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서음 역시 이 패소로 인해 해성에서의 직장을 잃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냈다. 뱃속의 아이가 아니었다면 진작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을 것이다. 얼마 후 해성에 있을 때 그녀의 어시스턴트였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정말 보고 싶어요. 선배님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해요. 그 후배는 졸업 직후부터 서음을 따랐기에 그녀가 떠난 후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이었다. 서음은 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나 없어도 조 변호사님이나 왕 변호사님 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분들 실력 나보다 훨씬 뛰어나. 걱정 마. 에이, 선배님. 그래도 저는 선배님이랑 일하고 싶은데요. 서음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가 막 입을 열려는데 후배가 다시 말했다. 그래도 선배님이 다시 돌아오시긴 힘들겠죠. 로 변호사님, 저번 사건 끝나고 오 국장한테 방송국 법률 고문으로 위촉되셨어요. 지금 엄청 신임받고 계세요. 선배님은 오 국장 상대편 변호사였으니 로 변호사님이 다시 모셔오고 싶어도 힘들 거예요. 서음은 잠시 멍해졌다. 로이성이 방송국의 법률 고문이 되었다고? 후배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실 이번에 오 국장이 내세운 증인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동료가 튀어나오냐고요. 근데로 변호사님은 왠지 모르게 그를 엄청 믿으시더라고요. 서음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물론 소보라의 앞날을 지켜주기 위해서겠지. 그래서 오영순의 증거가 진짜든 가짜든 그는 진짜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소보라를 지키는 로이성을 생각하니 서음의 마음은 또다시 날카롭게 찔리는 듯 아팠다. 이선아가 떠날 때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생각하니 강한 불굴의 의지가 솟아올랐다. 결국 서음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그 증인이라는 남자를. 며칠 동안 밖을 분주히 돌아다니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갑자기 로이성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부산에 있는 운심 로펌 대표가 제 친구입니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뒀으니 서울에 있기 싫으면 그곳으로 가세요. 서음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그가 자신의 다음 직장을 알아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으로 관대하기도 하지. 아무 감정도 없고 심지어 자신과 대립했던 전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니. 서음은 쓴웃음을 지었다. 로 변호사님, 제가 감사라도 해야 하나요? 이런 냉소적인 말투는 예전의 서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로이성이 미간을 찌푸렸다. 서음 씨, 당신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오영순의 악행을 돕고 소보라와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하지만 이런 위선적인 관심조차 서음의 마음을 시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로이성, 당신 마음속엔 정말 조금도. 이성 씨, 다 됐어? 우리 출발해야지. 전화기 너머로 소보라의 애교 섞인 재촉 소리가 들려왔다. 서음의 나머지 말은 목구멍에 걸려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음은 모든 말을 삼켰다. 당신은 소보라 씨나 잘 챙기세요. 제 일은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로이성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렇게 서음은 부산으로 가지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암암리에 그 사건을 조사했고 로이성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가끔 예전 로펌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나 그의 최신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그가 또 어떤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어떤 유명한 변호사를 이겼는지 같은 이야기들. 한 명은 업계 정상의 선거물, 다른 한 명은 실업자 변호사.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반달 후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의 결혼식에서 다시 마주쳤다. 서음은 늦게 도착했고 문을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로이성을 보았다. 그녀는 다가가지 않고 다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결혼식 내내 두 사람은 아무런 교류도 없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서 소감을 발표할 때 신부가 자신이 임신 2개월이며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결혼하기 싫다고 농담을 했다. 동병상련이었을까? 서음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급히 연회장을 뛰쳐나갔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구토한 후 서음은 입을 헹구고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로이성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결혼식 절차도 거의 끝났고 식사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리를 뜨기로 했다. 하지만 화장실을 나서자마자 벽에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로이성을 발견했다. 그의 재킷은 어깨에 무심하게 걸쳐져 있었고 셔츠 단추는 2개쯤 풀려 있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서음이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담배를 껐다. 서음은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뜨려 했다. 그때 로이성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 사건 더 이상 조사하지 마세요. 그는 서음의 야윈 옆모습을 응시하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묻는 것도 떠보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알고 있었다는 듯이. 로이성은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영순도 그 증인도 더는 조사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건 조사를 막으러 나온 거구나. 서음은 잠시 생각하다가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던졌다. 소보라 씨 뱃속의 아이 우리 이혼 전에 가진 건가요? 그녀는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산전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이혼한 지 1달도 채 안 되었을 때였다. 그렇다면 이혼 전에 임신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그는 결혼 생활 중에 소보라와 바람을 피운 것이다. 그들의 결혼에 대해 로이성은 이 정도로 무관심했던 것이다. 로이성의 목이 갑자기 마르는 듯했다. 그는 서음이 소보라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음에게는 그런 반응이 곧 긍정이었다. 그녀는 경멸하듯 웃으며 그의 이전 말에 대답했다. 이미 말했잖아요. 제 일은 당신과 상관없다고. 당신이 소보라의 미래를 위해 직업적 신념을 버린 건 당신 문제예요. 난 당신들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아요. 로이성, 당신은 법을 배우던 초심을 잊었지만 난 잊지 않았어요.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미련 없이 떠났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서음은 조사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증인의 단서를 파헤치는데 더 박차를 가했다. 일주일간의 추적 끝에 서음은 마침내 실마리를 잡았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갑자기 5,400만 원짜리 BMW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고 최근에는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었다. 이틀간의 추가 조사 끝에 서음은 그의 계좌에 갑자기 입금된 거액의 돈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향락을 즐기는 증거까지 확보했다. 그가 다시 유흥업소로 들어갔을 때 서음은 기회를 틈타 그의 방에 잠입했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문을 잠갔다. 몇 차례의 협박 끝에 남자는 서음이 유흥업소에 온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즉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 국장이 2억 7천만 원을 주면서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제발 잡지 마세요. 저랑 이선아 씨 남편이 룸메이트였던 건 맞아요. 그 사람 예전에 몽유병 있었지만 반년 전부터는 괜찮아졌어요. 오 국장이 시키는 대로 말한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서음은 그의 모든 말을 녹음펜에 담았다. 마침내 사건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흥분했지만 당장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오영순이 공사 대금으로 자신의 손실을 메꾼 정황을 계속 조사해야 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을 때 반격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사건을 조사하는 동시에 서음은 자신의 몸도 돌봐야 했다. 임신 2개월이 다 되어가자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아 산전 검사를 받았다. 진료실에서 막 나오던 서음은 또다시 로이성과 소보라를 마주쳤다. 소보라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서음보다 임신 기간이 더 길어 보였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로이성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머, 서 변호사님. 또 뵙네요. 어디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 왜 이렇게 자주 뵙죠? 서음은 그들을 차갑게 쳐다보며 무시하려 했지만 소보라는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다. 로이성이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간 사이 그녀는 서음에게 조용히 다가와 차갑게 웃었다. 이 아이, 이성 씨 아이야. 나 임신 3개월 넘었어. 너희 이혼하기 전부터 가졌지. 이성 씨는 너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다시는 그 사람한테 찝쩍거릴 생각 마. 그리고 저번 사건 그렇게 처참하게 졌으니 서울에선 어떤 로펌도 널 받아주지 않겠지? 이성 씨 원망하지 마. 나랑 오 국장님은 한 배를 탄 사이니까. 그분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돼. 이성 씨는 내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오 국장님을 그렇게 열심히 도운 거야. 소보라는 매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서음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에 큰 돌덩이가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다. 마침내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할 말 다 했어요? 소 기자님, 상간녀인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소보라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가 막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로이성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연약한 척 표정을 바꾸었다. 이성씨, 보라씨, 초음파 검사 차례야. 어서 가봐. 소보라가 초음파실로 들어가자 밖에는 서음과 로이성만 남았다. 소보라의 말에 감정이 격해진 서음은 돌아서서 가려 했지만 로이성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몸이 어디 안 좋은 겁니까? 왜 자꾸 병원에 와요? 서음은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다. 이런 순간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다니.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평온하게 말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로이성이 다시 그녀를 잡기 전에 서음은 이미 아래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로이성은 그녀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안에서 간호사 한 명이 보고서를 들고 나와 복도를 향해 외쳤다. 서음님 계신가요? 산정검사 보고서 찾아가세요. 로이성의 동공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는 간호사 손에 들린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산정검사 보고서? 그는 거의 미친 듯이 달려가 그 검사 보고서를 빼앗았다. 그 위에 적힌 임신 8주, 태아 발육 정상이라는 글자를 보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임신 8주. 그렇다면 이 아이는 그들이 이혼하기 전에 생긴 것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곧장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1층에 막 도착했을 때 험악하게 생긴 남자에게 강제로 흰색 세단에 끌려가는 서음의 모습을 목격했다. 로이성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에 휩싸여 즉시 뒤쫓으려 했다. 그때 소보라도 안에서 따라 나왔다. 로이성이 갑자기 떠나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급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성 씨, 검사 끝나면 방송국 가서 국장님 뵙기로 했잖아. 어디가? 그녀는 로이성의 눈빛을 본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소보라는 그렇게 무서운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끔찍한 폭풍을 품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소보라는 겁에 질려 저도 모르게 손을 놓았다. 로이성은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쏜살같이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고 떠났다. 그 흰색 세단 안에서 서음은 두 손이 묶이고 입이 천으로 막힌 상태였다. 납치범이 악랄하게 말했다. 얌전히 있어. 안 그러면 차 안에서 죽여버릴 테니까. 서음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서울에서 그녀는 누구와도 원한을 진 적이 없고 부자도 아니었다. 그녀를 납치해봤자 얻을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었다. 오영순이 그녀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거나 심지어 증인에게서 단서를 얻었다는 것까지 알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서음의 마음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차는 서울의 한 황량한 해변가에 멈췄다. 그녀는 손이 묶인 채 차에서 내려져 해변으로 끌려갔고 낡은 배에 올라탔다. 납치범은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모두 쏟아냈지만 원하는 것은 찾지 못했다. 그는 칼을 꺼내 서음의 목에 세게 겨누었다. 그녀의 여린 피부에 즉시 핏자국이 생겼다. 녹음 펜 내놔. 서음은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그럴 수 없어. 납치범은 화가 나서 칼에 더 힘을 주었다. 서음은 고통에 눈앞이 흐려졌다. 죽고 싶어? 그가 아무리 위협해도 서음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너희들한테는 안 줘. 납치범은 그녀의 태도에 격분했다. 갑자기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피 묻은 목걸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목걸이는 작은 펜 모양이었다. 납치범이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려 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납치범은 분노의 차칼을 들어 그녀의 가슴을 향해 세게 찔렀다. 서음이 피를 한 모금 토해냈다. 납치범은 흉악하게 칼을 뽑아 다시 찌르며 소리쳤다. 내놔!
죽기 싫으면 빨리 내놓으라고. 서음은 고통에 눈앞이 흐릿했지만 손에는 마지막 증거를 굳게 쥐고 있었다. 꿈깨. 납치범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둘러 그녀의 가슴을 향해 세게 찔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로이성이 도착했을 때 본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눈이 충혈된 채 미친 듯이 달려왔다. 서음! 이것은 그녀가 처음 보는 늘 냉정하던 로이성의 광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서음은 웃었다.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나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납치범은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더욱 조급해졌다. 그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둘러 그녀의 급소를 찌르려 했다. 3번이나 칼에 찔린 서음은 맨손으로 그의 단도를 잡고 손에 쥔 증거를 쏜살같이 달려오는 로이성을 향해 던졌다. 로이성, 피해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줘. 제발. 다음 순간 납치범은 단도를 그녀의 심장에 똑바로 찔러 넣었다. 병원. 로이성은 손에 그 증거를 굳게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지만 놓으려 하지 않았다. 눈앞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모두 서움의 피였다. 들것에 실려가던 그녀의 피투성이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의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댔지만 눈앞에는 9월의 목요 캠퍼스가 펼쳐졌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법학과 12학번 서음입니다. 오늘 우리 학과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올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자랑스러운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법을 배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저는 평생을 바쳐 법의 존엄성을 수호할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뒤를 이어 이 불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소녀의 청초하고 단호한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만져보려던 순간 수술실의 불이 갑자기 꺼졌다. 마스크를 쓴 의사가 안에서 걸어 나왔다. 유감스럽게도 환자분의 부상이 너무 심각하여 산모와 태아 모두 살리지 못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법무법인 혜성은 이제 서울 법조계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었고 로이성을 따를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더욱더 잘생기고 왼존해 보였다. 그의 분위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의 마디가 굵은 오른손이 왼손 약지에 끼워진 소박한 반지를 부드럽게 만졌다. 그것은 그와 서음의 결혼 반지였다. 그는 반지를 응시하며 부드럽게 돌렸다. 반지 위에 새겨진 매깅이라는 이니셜을 볼 때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때 유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화령그룹의 이미서 대표가 미국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로이성은 반지를 놓고 소매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가봅시다. 유비서가 그를 따라가며 상대방에 대해 설명했다. 화령그룹의 이전 변호사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이 변호사는 임 대표가 직접 데려왔다고 합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갑자기 떠오른 신예로 화령그룹을 이끌고 연전연승을 거두며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스타일이 아주 강하고 듣자 하니 굉장히 미인이라고 합니다. 로이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수많은 강적을 만났지만 결국 모두 그의 손에 패했다. 그는 유비서가 말한 굉장히 미인이라는 말은 무시하고 무심하게 말했다. 화령이 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지 않으면 조만간 문 닫게 될 겁니다. 그들이 회의실 문을 열자 안에 있던 남녀가 즉시 그들을 쳐다보았다. 로이성의 시선은 붉은 입술과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본 순간 그의 차가웠던 눈빛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로이성은 화령그룹 임 대표가 데려온 미녀 변호사가 자신이 3년간 밤낮으로 그리워했던 전처 서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로이성의 발걸음이 멈췄고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서음의 더욱 매력적으로 변한 얼굴을 탐욕스럽게 바라보았다. 3년 만이었다.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다. 3년 전 그날 밤 의사는 그에게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이라는 4글자를 차갑게 통보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로이성은 서음과 이미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서음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로이성은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로이성의 눈빛은 감정으로 가득 찼지만 서음의 눈빛에는 냉담함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그저 상대를 마주하는 것처럼
유비서는 로이성이 혜성을 설립했을 때부터 그를 따랐기에 서움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여자를 본 후 유비서도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당시 서움이 증거를 보호하려다 납치범에게 찔린 사건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정보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유비서는 서움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그녀가 서울을 떠났다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서 서움을 보고 놀라긴 했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유비서는 회의실 문 앞에 서서 로이성에게 작게 말했다. 대표님, 화령 측 변호사가서 변호사님일 줄은 몰랐네요. 혜성에서 일할 때 서움은 이미 뛰어난 변호사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졸업하자마자 혜성에 특별 채용될 수 없었을 것이다. 혜성에서의 2년 동안 서움은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비록 그녀의 빛은 로이성에게 가려졌지만 그때도 서움은 혜성 로펌의 2인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만약 그 추락사 사건 때문에 서움이 혜성을 떠나 로이성과 대립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실력으로 지금쯤 로이성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지도 모른다. 로이성은 유비서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얼굴에 놀라움을 거두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로이성과 유비서가 들어서자 화령그룹의 이미서 대표도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는 눈치 빠른 사업가였기에 방금 로이성이 서움을 바라보던 놀란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이미서는 웃으며 로이성에게 손을 내밀었다. 로 대표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오늘 뵈니 과연 명불허전이시군요. 듣자 하니 로 대표님은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SBC의 소보라 기자에게만 마음을 주셨다던데 오늘 보니 저희 화령의 미녀 변호사에게 넋을 잃으셨네요. 이미서는 가볍게 웃었다. 그는 로이성과 서움의 과거를 알지 못했기에 로이성이 서움의 미모에 홀렸다고 생각하고 그를 호색한으로 단정지었다. 이미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마음에 드는 미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서움처럼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여성이라면 수많은 남자가 탐낼만 했다. 로이성은 이미서의 말 속에 담긴 조롱을 알아챘지만 반박하지 않고 그의 말을 받아넘겼다. 확실히 서 변호사님처럼 뛰어난 여성은 드물죠. 로이성은 이미서의 손을 놓고 서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서움은 그를 차갑게 쳐다볼 뿐 싸늘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전 상대방과 악수하지 않습니다. 서움의 말을 듣고 로이성과 유비서는 모두 굳었다. 이 말은 바로 로이성이 예전에 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로이성은 실제로 무패였기에 불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로이성의 면전에서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만약 직접 본 것이 아니었다면 유비서는 몰래 서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을지도 모른다. 로이성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런데 로이성은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늘 무표정하던 로이성이 상대에게 악수를 거절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명언을 듣고 웃다니 유비서는 오늘따라 자신의 상사가 이해되지 않았다. 로이성이 웃은 이유는 서움이 방금 내뱉은 말이 바로 자신이 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서움이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그들 사이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혹은 아직 그 과거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아까 회의실에서 서움을 봤을 때 로이성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여기에 나타난 이유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움의 그 한마디에 로이성은 그녀의 기억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가 3년간 연락을 끊은 것은 아마도 그에게 실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그에게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이성은 웃었다. 그는 27년 인생 동안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온전하게 그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웃음이 났다. 로이성은 이미서의 맞은편에 앉아 무심코 반지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또다시 서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음아, 이번에는 다시는 널 다치게 하지 않을게. 이번에 이미서가 서움을 데리고 혜성을 찾은 이유는 로이성이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화령그룹과 합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비교적 간단했다. 갑인 화령그룹이 을인 협력업체가 계약을 위반하고 저품질 제품을 납품했다고 고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허술한 계약서는 모두 이미서의 아버지인 임 회장이 재임 시절에 체결한 것이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임 회장이 계약서에서 사기를 당한 셈이었다. 원래대로라면 화령그룹은 꼼짝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3년 전 이미서가 화령그룹을 맡은 후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단호한 스타일로 이런 과거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로이성은
갑자기 유비서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화령그룹의 현재 대표 변호사인 서음은 이미서가 직접 영입했다는 말. 로이성은 3년 전 서음이 증거를 던진 후 납치범에게 심장을 찔려 그와 함께 바다에 빠졌던 것을 기억했다. 아마도 그날 이미서가 마침 그 근처 해역에 있었고 서음을 구조했을 것이다. 그녀의 가짜 죽음은 이미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가 지금 화령그룹의 변호사가 될 리 없었다. 사실 이런 사건은 로이성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피고 측이 로이성의 무패 신화를 듣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그를 지명했다. 로이성은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화령그룹이 손해를 본 것은 맞지만 피고 측이 계약서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지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건을 막기로 했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가 서음이라는 것을 본 순간 그는 즉시 마음을 바꿨다. 지난 2년간 서음은 이미서와 함께 화령그룹의 묵은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로이성이 전에 말했듯이 화령그룹이 강력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정말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보니 로이성은 이 사건을 맡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서음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원래 로이성은 공과 사를 구분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로이성은 마음속으로 이미서를 서음의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의 입장도 바뀌었다. 서음의 생명의 은인은 곧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어떻게 그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서음이 서류를 펼쳐놓고 로이성에게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을 때 로이성은 자기 앞에 서류를 펴보지도 않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서음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다. 서음은 일에 있어서는 늘 진지했다. 로이성은 그런 서음을 보며 대학 시절 열정적으로 동기들과 토론하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법을 배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던 그녀. 바로 그 순간의 강렬한 인상으로 로이성은 연약해 보이지만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이 여학생을 기억하게 되었다. 로이성은 일하는 중에 좀처럼 한눈을 팔지 않지만 지금 그의 태도는 서음에게 깊은 모욕감을 주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기에 대치 상황에서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 서음은 다소 화가 나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로이성 씨. 로이성의 노골적인 시선이 서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예전에 로이성이 사람들 앞에서 늘 자신과 모르는 척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 때문일 것이다. 서음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다른 두 사람도 놀란 듯했다. 하지만 서음은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로이성이 네 하고 대답하며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서 변호사님, 그래서 이 사건 규칙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로이성의 말에 서음을 포함한 다른 세 사람 모두 굳었다. 서음은 로이성이 당연히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치의 여지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비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로이성이 논쟁할 의사가 없어 보이자 눈이 동그래졌다. 서음은 예전에도 로이성과 맞붙어 본 적이 있었다. 그의 실력을 잘 알기에 이번 대치를 앞두고 며칠 밤을 새우며 돌파구를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로이성이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항복한 것처럼 보였다. 서음은 로이성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자신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고 자만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서조차 의아했다. 로이성은 변호사 업계는 물론 서울 전체에서 유명 인사였다. 비록 예전에 직접 맞붙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쉽게 타협하는 사람은 아닐 텐데 설마 로이성이 정말 서음에게 반했나? 첫눈에 그럴 리가. 그는 이미 결혼하지 않았나? 서음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주도권을 잡았다. 로이성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저희는 피고 측이 모든 손실액을 배상하고 저희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시간, 품질, 수량에 맞춰 원래의 물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작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로이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책상 위에 펜을 돌리며 덧붙였다. 제 생각에는 피고 측이 원고 측에 공개 사과를 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품질 납품으로 인해 발생한 납기 지연 손실도 모두 배상해야죠. 이런 이중계약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이성의 말을 듣고 서음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이성이 지금 자신들을 돕고 있는 건가? 그는 피고 측 변호사가 아니었던가? 유비서는 로이성의 말을 듣고 놀라서 소리칠 뻔했다.
그는 급히 로이성에게 눈짓을 보냈다. 대표님, 지금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피고 측 변호사라고요. 어떻게 상대방의 기세를 올려주고 저희 쪽을 깎아내리십니까? 하지만 이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이미서조차 웃으며 말했다. 로 대표님, 갑자기 깨달음을 얻으셨나 봅니다. 어떻게 저희 화령그룹을 위해 변호하기 시작하셨죠? 서음도 미간을 찌푸렸다. 로이성은 서음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미서에게 말했다. 임 대표님, 방금 변호사님의 말씀에 설득당했습니다. 듣고 보니 피고 측의 행동이 정말 지나쳤더군요. 그래서 제 의뢰인과 이야기해서 당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서는 서음과 로이성을 번갈아 보았다. 우리 화령의 에이스 변호사가 이렇게 매력적일 줄은 몰랐네요. 법조계의 상승장군을 단번에 입장 바꾸게 만들다니. 역시 서 변호사님은 우리 화령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로이성은 그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가 임 대표님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싸우다 정든다고 친구가 되는 의미에서요. 로이성 같은 인맥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이미서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흔쾌히 수락했다. 예상했던 충돌이 없자 서음은 갑자기 흥미를 잃었다. 그녀는 식사를 거절하려 했지만 로이성이 먼저 말했다. 서 변호사님도 함께 가시죠. 앞으로의 일은 서 변호사님과 직접 소통해야 하니까요. 로이성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양측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그와 직접 대면하여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서음은 지금 정의로운 척하는 로이성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다. 이미서도 거들었다. 그래, 의미도 같이 가자. 오늘 네가 1등 공신이잖아. 이미서까지 나서자 서음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수락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로이성은 이미서가 서음을 친밀하게 부르는 것을 듣고 손에 쥔펜을 무심코 꽉 쥐었다. 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자신뿐인데 네 사람은 식사를 하러 나섰는데 로이성은 놀랍게도 유비서에게 서음이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레스토랑을 예약하라고 시켰다. 결혼 2년 동안 로이성과 서음의 커리어는 모두 상승기였다. 특히 로이성은 외부에서 그를 높이 평가했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무패 신화를 유지하려면 재능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로이성과 서음은 모두 바빴고 출장도 잦았다.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모처럼의 휴일에도 서음은 급하게 식사를 준비하는 정도였고 함께 TV를 보는 것조차 사치였다. 그래서 서음이 특별히 좋아했던 이 레스토랑은 결혼 2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그런데 3년 만에 재회해서 로이성은 첫 식사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다. 차에서 내린 서음은 레스토랑을 알아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로이성은 서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서음은 경멸하듯 입술을 비죽였다. 그녀는 로이성이 자신이 이 레스토랑에 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이곳을 선택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추측을 부정했다. 로이성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취향을 기억하겠는가. 이 레스토랑은 회원제로 운영되어 예약이 매우 어려웠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유비서는 레스토랑에 들어서며 몰래 로이성에게 엄지를 치켜세우며 속삭였다. 대표님, 통이 크시네요. 로이성이 아무런 제지 없이 그들을 룸으로 안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레스토랑의 VIP 회원이라는 뜻이었다. 서음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3년 전 로이성은 이 레스토랑의 VIP 회원이 아니었을 텐데 지난 3년간 누구를 위해 VIP 회원이 되었을까? 서음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누구겠는가? 로이성이 가장 아끼는 소보라 기자겠지. 소보라와 자신의 취향이 참 비슷하구나. 같은 레스토랑을 좋아하고 같은 남자를 좋아하고 결국 자신은 모든 것을 그녀에게 빼앗겼다. 소보라는 지금 자신이 서울로 돌아온 것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 그녀는 자신이 로이성의 전처라는 사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 생각할수록 속이 답답해진 서음은 자리에 앉자마자 참지 못하고 물었다. 로 대표님,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서 접대하시면 사모님이 아시면 언짢아 하지 않으시나요? 서음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미서와 유비서는 즉시 흥미로운 눈빛으로 로이성을 쳐다보았다. 로이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은 매일 그를 따르는 유비서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약지에 낀 반지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가 기혼 사실을 묵인한 것도 사실이었다. 지난 몇 년간 공개석상에서 로이성의 곁에는 소보라 외에 다른 여자가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유비서도 무의식적으로 로이성이 정말 결혼했다면 상대는 소보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음이 그의 말을 끊기 전에 로이성은 말을 이으려 했지만 그녀가 일어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음은 서둘러 룸을 나갔다. 룸을 나온 서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금의 자신이 로이성과 어떤 여자의 친밀한 관계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로이성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여전히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다. 비록 이미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서음은 세면대 옆에 서서 가볍게 이마를 마사지했다. 최근 사건 때문에 바빠서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서음은 감정을 정리하고 손에 물기를 닦은 뒤 룸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막 몸을 돌리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한 남자의 품에 부딪혔다. 그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었고 서음은 그의 얼굴을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그의 가슴에 부딪혔다. 서음의 허리를 곧바로 한 팔이 감쌌다. 그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익숙한 향기를 맡았다. 로이성이었다. 그녀가 10년간 사랑했고 2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했던 남자. 서음이 어떻게 로이성의 향기를 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런 부드러운 포옹은 마치 서음의 꿈속에서나 나타날 법한 것이었다. 너무나 부드러워서 서음은 넋을 잃고 눈물을 흘릴 뻔했다. 로이성은 서음을 꽉 껴안지 않고 그저 가볍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오랜만의 포옹은 마치 로이성의 지난 3년간의 날카로움을 무뎌지게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음아, 보고 싶었어. 서음이 막 떠난 직후 로이성도 전화를 걸러 나가겠다고 했다. 이미선은 그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서음이 정신을 차리자 로이성의 품에서 벗어나려 힘껏 밀어냈다. 하지만 서음의 힘은 로이성에게 미미했고 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로이성은 3년의 공백기 동안 서음이 자신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가 다시 자신의 앞에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래서 그는 서음을 안고 있던 손을 풀고 양손을 세면대에 짚어 그녀를 가두었다. 서음은 그를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최대한 세면대 쪽으로 몸을 붙이며 미간을 찌푸린 채 그를 노려보았다. 로이성 씨. 지금 로이성의 얼굴에서 냉담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의 섬세한 얼굴에는 보기 드문 따뜻함이 감돌았다. 비록 서음은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로이성의 잘생김은 흠잡을 데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로이성의 아름다운 눈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자 서음은 다소 불편하게 입을 열었다. 로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음은 정말 로이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3년 전에는 결혼해놓고 모르는 척하더니 지금은 아무 관계도 아닌데 대중 앞에서 자신을 껴안다니. 그는 예전에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로이성은 서음의 얼굴에 떠오른 거부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음아, 네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3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왜 날 찾아오지 않았어? 정말 보고 싶었어. 로이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자세히 들으면 약간의 서운함까지 묻어났다. 평소의 엄격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서음은 그저 황당할 뿐이었다. 로이성 씨, 내가 살아남은 건 내 운이 좋았던 거지.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잊었나 본데 우린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왜 당신을 찾아가야 하죠? 안심해요. 나 아직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 살진 않으니까. 로이성은 다소 난감했다. 그는 자신과 서음 사이에 오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서음이 지금 자신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도 모두 자업자득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빼서 서음의 눈앞에 내밀었다. 음아, 그 당시의 진실은 곧 밝혀질 거야. 난 소보라 씨에게 아무 감정 없어. 그리고 난 법을 공부하던 초심을 저버린 적도 없어. 다시 한번 날 믿어줘. 이 결혼 반지, 우리가 결혼할 때 같이 사러 갔던 거잖아. 잊었어? 반지 안쪽에 내 이름도 새겨져 있는데. 서음은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반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무심코 반지를 쳐다보았다. 안쪽에는 정말로 몬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반지는 서음에 잊혔던 기억을 되살렸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에도 로이성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로이성의 손에 있는 반지는 확실히 그때 그 반지였다. 그렇다면 이미서가 말했던 로이성이 지난 몇 년간 몸에서 떼지 않았다는 그 결혼 반지가 자신과의 반지였다는 말인가? 하지만 로이성은 소보라를 좋아하지 않나? 그런데 왜 자신과의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거지? 설마 로이성이 그렇게 절약 정신이 투철해서
결혼 반지까지 재활용하는 건가? 사실 서음은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이성은 서음이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안타까운 듯 말했다. 음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너였어. 지난 3년 동안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서음은 로이성의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처음 들어보았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로이성 씨, 내가 아직도 20살 어린애인 줄 알아요? 달콤한 말 몇 마디에 당신 손에서 놀아날 거라고 생각해요? 로 대표님은 지금 가정이 있는 몸이니 다른 이성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전의 나처럼 순진하진 않으니까요. 서음은 로이성의 손을 차갑게 밀치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로이성은 화가 나서 떠나는 서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서음이 자신의 말을 완전히 믿게 하려면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할 것 같았다. 지금 서음이 무사한 것을 본 것만으로도 로이성은 이미 충분히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로이성이 룸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세 사람은 이미 스테이크를 즐기고 있었다. 이미서가 로이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로 대표님, 전화통화가 꽤 길었네요.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로이성은 이미서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음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표정이 없었지만 로이성은 그녀가 스테이크를 써는 힘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다. 아마 스테이크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로이성은 저도 모르게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음은 로이성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식사 내내 로이성과 이미서의 잡담에 끼어들지 않고 오로지 먹는 데만 집중했다. 최근 너무 바빴고 막 이사 온 터라 이렇게 제대로 앉아서 식사한 지 오래되었다. 특히나 오고 싶었던 레스토랑이었기에 서음은 오랜만에 음식으로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다. 입맛도 평소보다 훨씬 좋았다. 로이성은 이미서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무심코 이미서 오른쪽에 앉은 서음에게 시선이 향했다. 그녀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정말 이곳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로이성은 서음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꼈다. 그가 일부러 이 레스토랑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예전에 서음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그녀의 소원조차 5년이나 늦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주게 되었다. 로이성은 자신의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다. 비록 법학계의 남신으로 불리며 수많은 여성이 그를 따랐지만 그는 확실히 훌륭한 남편은 아니었다. 로이성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금 진행 중인 일이 모두 마무리되면 반드시 서음에게 잘해주리라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미서가 시계를 보았다. 이미 80 아니었다. 그는 서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밤 9시 전에는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미서가 제안했다. 오늘은 이만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이 해결되면 다음에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고 유비서는 차를 가지러 갔다. 서음은 서둘러 집에 가고 싶어서 이미서에게 손을 흔들고는 급히 택시를 잡으려 했다. 로이성이 제안했다. 서 변호사님,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급하시면 유비서에게 먼저 모셔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은 괜찮으시겠죠? 서음은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로 대표님, 저는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로이성이 농담조로 말했다. 서 변호사님, 그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나 봅니다. 그때 마침 택시 한 대가 서음 앞에 멈춰섰다. 로이성의 말을 듣고 그녀는 마치 전곡을 찔린 듯했다. 그녀는 로이성을 쏘아보며 경멸하듯 대답했다. 네, 맞아요.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로 대표님 댁에는 기다리는 사람 없으신가요? 말이 끝나자마자 서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다. 이미서가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로이성은 서음의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녀가 탄 택시가 빠르게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로이성은 서음이 방금 한 말을 곱씹었다.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이 서음이 아직 싱글인지조차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 로이성은 감히 그 답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가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이미 다른 남자가 곁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유비서가 차를 몰고 왔다. 이미서는 로이성의 얼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척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결국 이미서가 침묵을 깼다. 로 대표님, 이번 사건은 대표님께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서 손해배상과 정신 아픔을 받아내 주신다면 저희 활용해서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로이성은 그저 담담하게 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이성은 퇴근 후에 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지금은 온통 서움 생각뿐이라 이미서와 형식적인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이미서는 로이성이 자신의 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돈으로 감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로 대표님, 저희 서운 변호사에게 좀 특별하신 것 같네요.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그 말에 로이성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그건 제 사적인 일입니다. 임 대표님, 선을 넘으시는 것 같군요. 이미서는 개의치 않고 웃었다. 그렇군요. 로 대표님께서 아직 저를 경계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로 대표님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움 씨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이미서의 말에 로이성은 즉시 창밖 풍경에서 시선을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방금 서움과 이미서의 상호작용으로 보아 그들은 기껏해야 친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일 뿐이었다. 아마 이미서가 서움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로이성은 무심한 척 말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서 변호사님은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이미서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저보다는 당신을 더 싫어하는 것 같네요, 로이성 씨. 이미서의 말에 로이성은 할 말을 잃었다. 밤에 레스토랑에서 서움의 새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차로 20분은 걸렸다. 그래서 서움이 서둘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8시 55분이었다. 서움은 문을 열기 전 시간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아이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서움이 문을 열자마자 두 아이가 달려와 한 명씩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서움은 슬리퍼로 갈아 신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 노아야, 오늘 집에서 얌전히 있었어? 3년 전 서움은 납치범에게 심장을 찔리는 순간에도 납치범이 로이성을 해칠까봐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끌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그래서 심장을 비껴간 칼에 목숨을 건졌을 때 즉시 이미서에게 자신의 가짜 죽음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켰던 증거가 파괴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죽는 것이 피해자와 사건 전체를 위해 최선이었다. 당시 상황은 로이성이 추측한 것과 거의 같았다. 이미서는 서움이 납치되어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갔다. 서움은 원래 모아둔 돈이 있었고 충격도 받았기에 미국에서 집을 빌려 조용히 태교에 전념했다. 7개월 후 건강한 남녀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 기간 동안 이미서는 혼자인 임산부인 그녀를 걱정해 자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이미서는 서움이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화령그룹 법무팀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아이들은 최고의 보모에게 맡길 수 있다고 했다. 이미서에게 목숨을 빚진 은혜를 갚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그와 마음이 잘 맞아서였을까? 서움은 이미서의 제안을 수락했다. 산후조리가 끝난 후 그녀는 화령그룹에 출근했다. 서움의 아이들은 아주 건강한 남녀 쌍둥이였다. 오빠는 서한, 여동생은 선호아. 서한과 선호아는 로이성과 서움의 우월한 유전자를 완벽하게 물려받아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예뻤다. 서움이 혼자서 그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는지 지난 3년간 서한과 선호아는 아주 말을 잘 들었고 서움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번에 이미서가 서움을 데리고 서울로 오면서 서움은 아예 집을 서울로 옮겼다. 서움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친척도 없었다. 서한과 선호아는 그녀에게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3년간의 미국 생활에도 서움은 그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서를 따라 귀국하면서 서한과 선호아를 데리고 서울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아무리 바빠도 서움은 밤9시 전에는 집에 돌아와 서한과 선호아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다. 이것은 그녀와 아이들의 약속이었다. 일이 바빠도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부모의 역할을 모두 해내야 했다. 서움은 침대에 누워 양옆에 있는 두 아이의 머리를 뉘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토끼네 가족에 관한 것이었다. 책을 읽다가 서움은 문득 로이성을 떠올렸다. 서한과 선호와의 눈매는 로이성과 무척 닮아 있었다. 서움은 오늘 밤 로이성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가 자신을 좋아하고 3년 동안 잊은 적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의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말. 로이성은 화령그룹의 변호사가 서움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를 만났을 때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지는 로이성이 연기하기 위해 낀 것이 아니었다. 그 생각에 서음은 갈등했다. 로이성에게 이 두 아이의 존재를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서음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니 로이성과 소보라에게도 아이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는 서한과 선우아보다 한 달 이상 먼저 태어났다. 로이성에게 알려봤자 그에게 골칫거리만 안겨줄 뿐이다. 그는 이미 소보라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까. 서한이 서음이 책 읽기를 멈춘 것을 보고 고개를 들며 물었다. 엄마, 왜 계속 안 읽어줘? 서음은 동화책을 내려놓고 서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나, 너랑 노아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서한과 선호아는 비록 어렸지만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가 다 있는데 자신들은 엄마만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헤어졌고 아빠가 자신들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 사이의 복잡한 사정은 잘 몰랐지만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했다. 서음의 기분이 가라앉은 것을 눈치챈 서한이 즉시 그녀를 안으며 위로했다. 아빠는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선호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서음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날씨가 아주 좋았다. 서울의 초봄은 드물게 햇살이 화창했다. 서음은 아이들에게 귀여운 멜빵 바지를 입히고 쇼핑몰에 가서 새 옷을 사줄 계획이었다. 급하게 서울로 돌아오느라 서음은 미국에서 많은 것을 가져오지 못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을 고려해 서음은 오늘 연한 화장만 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묶고 연노란색 니트 카디건을 입었다. 봄 기운이 물씬 풍겼다. 육아 도우미인 왕 아주머니가 서음의 옷차림을 보고 칭찬했다. 사모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입으시니 아직 학교 다니는 대학생 같아요. 전혀 엄마 같지 않아요. 서음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다. 왕 아주머니, 오늘 저희랑 같이 놀러 가요. 저 혼자 아니랑 노아를 돌보기 힘들 것 같아서요. 왕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다. 좋아요. 제가 가족 사진도 몇 장 찍어드릴게요. 서음은 차를 몰아 근처 대형 쇼핑몰에 도착했다. 한 손에 아이 하나씩 잡고 차에서 내렸다. 쇼핑몰에는 아동복 매장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가득했다. 서음은 서한, 선호아와 함께 몇 군데 가게를 돌았고 이미 한가득 쇼핑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이 많은 짐을 들고 식당에 가기 불편했다. 서음은 방법을 생각했다. 왕 아주머니, 아니랑 노아 데리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에 물건 좀 갖다 놓고 올게요. 왕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음은 물건을 들고 빠르게 걸어갔다. 그녀는 방금 지나친 카페에 익숙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로이성은 카페 입구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기에 스쳐 지나가는 연노란색 실루엣을 보았다. 비록 똑똑히 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노안이 로이성이 미간을 찌푸리며 밖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농담을 던졌다. 이성아, 네가 직접 고른 카페에서 얘기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시끄럽다고 하는 거야? 내가 주말 쇼핑몰은 애들 때문에 시끄러울 거라고 했잖아. 로이성은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을 싫어해서 노한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 카페로 불렀다. 노한의 말을 듣고 로이성은 다시 시선을 노한에게 돌렸다. 아니, 방금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아서. 노한은 로이성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 녀석들 봐. 너무 귀엽지 않아? 이성아, 네가 나중에 애 아빠가 되면 어떨지 상상이 안 간다. 맨날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있으니. 로이성은 노한의 농담을 무시하고 바로 말했다. 어제 서음 씨 만났어. 노한은 로이성과 서음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즉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구? 서음? 너 일 너무 많이 해서 헛것 보는 거 아니야? 서음 씨는 3년 전에 죽었잖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카페 밖 멀지 않은 벤치에 왕 아주머니가 서한, 선호아와 함께 앉아 있었다. 서한은 벤치에 앉아 지루한 듯 서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의 큰 눈은 호기심 가득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서한의 시선이 카페 안의 한 남자에게 꽂혔다. 아주 잘생긴 남자가 나른하게 턱을 괜 채 맞은편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남자를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아저씨, 정말 잘생겼다. 서한은 이 아저씨가 눈에 익다고 생각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서한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기억해냈다. 서음이 예전에 자신과 동생에게 보여줬던 사진 속 남자였다. 아빠! 서한은 흥분해서 벤치에서 뛰어내려 말도 없이 카페로 달려갔다. 왕 아주머니는 당황했다. 그녀는 선호아의 손을 잡고 있어서 서한을 쫓아갈 수 없었고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안아, 뛰지 마. 빨리 돌아와. 하지만 서아는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앞으로 달려갔고 순식간에 카페 문 앞에 도착했다. 다행히 그때 서음이 돌아왔다. 그녀는 왕 아주머니에게 몇 마디 부탁하고 급히 서한을 따라갔다. 서한은 오로지 아빠를 찾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서한은 키가 작았지만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로이성의 자리로 직행했다. 그때 노아는 로이성에게 말하고 있었다. 서음 씨가 정말 돌아왔다고? 그럼 그때 죽은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축하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다니. 두 사람은 멀리서 달려오는 작은 모습을 미처 보지 못했다. 로이성의 옷자락을 작은 손이 잡아당겼을 때 로이성과 노아는 그제야 서한을 보았다. 서한은 로이성의 옷자락을 잡고 눈을 반짝이며 웃으며 로이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앳된 목소리로 불렀다. 아빠, 아빠. 로이성은 옷자락이 당겨지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숙였다. 귀여운 아이가 보였다. 그는 서한이 자리를 잘못 찾아온 다른 테이블의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서한의 작은 손을 자신의 옷자락에서 떼어놓았다. 막 서한의 손을 놓으려던 순간 서한이 그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부드러운 작은 손에 자신의 손가락이 감싸이는 순간 로이성은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3년 전 서음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로이성은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음은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이제 서음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행운인데 감히 아이까지 바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서한이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 로이성은 본능적으로 서한이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서한과 자신이 꼭 닮은 눈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노한이 로이성이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서한 앞에 쪼그려 앉았다. 꼬마야, 너 정말 귀엽다. 이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른 거 보니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아저씨가 내 아빠 찾아줄까? 서한은 단호하게 로이성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안 틀렸어요. 우리 아빠 맞아요. 아빠 사진 봤어요. 저 아빠 알아요. 서한의 말을 듣고 노한은 잠시 굳었다. 하지만 이내 자세히 보니 서한의 눈매가 정말로 로이성과 몇 군데 닮아 있었다. 그것을 깨달은 노한이 놀라서 로이성에게 물었다. 너 설마 진짜 아들 있는 거 아니야? 비밀 유지 한번 철저하네. 아들이 이렇게 클 때까지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로이성은 난감하게 노한을 보며 말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큰 아들이 나와. 하지만 서한은 여전히 로이성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 아니 기억 안 나요? 서한의 불쌍한 표정에 노한의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서 그는 위로했다. 내 이름이 아니구나. 네, 아빠가 이 아저씨랑 많이 닮았나 보다. 그렇지? 일단 엄마부터 찾아볼까? 엄마라는 말에 서한은 조금 흔들렸지만 여전히 로이성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로이성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서한과 함께 엄마를 찾아주기로 했다. 바로 그때 서음이 급하게 카페로 뛰어들어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서한의 모습을 찾았다. 서한을 발견하자마자 그녀는 즉시 달려갔다. 서음의 눈에는 오직 서한만 보였고 서한 곁에 있는 두 명의 익숙한 인물은 전혀 보지 못했다. 아나! 서음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익숙한 목소리에 서한과 로이성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서한은 서음을 보고 웃으며 엄마! 라고 부르며 달려가 서음의 품에 안겼다. 서음은 쪼그려 앉아 서한을 꼭 껴안았다. 로이성은 서음을 보고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연한 화장에 포니테일을 하고 연노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서음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늘 명석하기로 유명한 로이성은 이 순간 머리가 완전히 멈춰버렸다. 노한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서음을 보고 나서야 로이성이 말한 서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게 되었다. 노한은 눈을 크게 뜨고 서음과 로이성을 번갈아 보며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 아이, 서음 씨 아들이야? 근데 왜 널 아빠라고 부르지?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번개처럼 로이성의 뇌리를 스쳤다. 로이성은 즉시 어린 소년의 말을 이해했다. 서한은 아빠의 사진을 보고 아빠를 알아봤다고 했고 지금은 서음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 비밀의 베일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로이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한을 쳐다보았다. 아이는 2~3살쯤 되어 보였다. 정확히 3년 전 서음이 임신했을 때였다. 설마 이 아이가 서음이 그때 임신했던 그 아이인가? 우리 둘의 아이? 로이성은 서음이 서한이 다치지 않았는지 부드럽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꿈일까봐, 다가가면 꿈이 깨질까봐 두려웠다. 서음은 서한을 확인하고 괜찮은 것을 보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엄하게 서한의 팔을 잡고 말했다. 아나, 다음부터는 혼자 막 뛰어다니면 안 돼. 너무 위험해. 엄마가 걱정하잖아.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표정이 흥분으로 가득 찼다. 엄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빠를 봐서 그래서 아빠 찾으러 온 거야. 엄마, 나 괜찮아. 아빠가 날 지켜줄 거야. 서한의 말에 서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한이 아빠를 봤다고? 서음의 의아한 표정을 보고 서한은 뒤돌아 멀리 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엄마, 나 아빠 찾았어. 서음은 서한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갔고 그제야 복잡한 표정의 남자를 보았다. 로이성을 본 서음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여기서 로이성을 만날 수 있지? 서한은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아빠인 줄 알았을까? 서음은 어젯밤에야 로이성에게 아이들의 일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오늘 서한이 스스로 로이성을 찾아내다니. 서음의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서한을 안고 자리를 뜨려 했다. 로이성은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듯 달려와 서음의 앞을 막았다. 음아, 가지마. 우리 얘기 좀 해. 서음은 차가운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음의 품에 안긴 서한이 큰 눈을 깜빡이며 서음과 로이성을 번갈아 보았다. 서한은 로이성이 마음에 드는 듯했다. 그는 다소 서운한 표정으로 서음을 보며 앳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아빠 갖고 싶어? 서한의 말에 서음의 마음도 조금 약해졌다. 하지만 로이성을 향한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로이성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는 서한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나, 아빠가 안아줘도 될까? 서한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로이성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음은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그녀는 품 안에 작은 배신자를 로이성에게 넘겨주고 화가 난 채로 로이성과 노안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다. 서음은 맞은편의 노안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런 놀라움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간단히 훑어본 후 왕 아주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서한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고 선호아를 데리고 식사할 곳을 찾으라고 했다. 노한은 서음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형수님이라고 불렀지만 서음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서한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며 이것이 어머니의 품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는 로이성의 목을 꼭 껴안고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아까 나한테 너무 무섭게 했어. 로이성은 방금 서한에게 했던 자신의 태도를 떠올리니 정말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솔직하게 서한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서한은 작은 어른처럼 관대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신경 안 써요. 엄마가 아빠는 우리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줄게요. 하지만 엄마한테 못되게 굴면 나가만 안 있을 거예요. 로이성은 진지한 얼굴의 서한을 보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서한을 꼭 껴안고 작게 말했다. 안 그럴게. 아빠는 엄마랑 아니한테 아주 잘해줄 거야. 사랑해. 로이성은 서음 옆에 앉으려 했지만 서음이 막았다. 맞은편에 앉아. 로이성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에 얌전히 노한 옆에 앉았다. 노한은 이 장면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서한의 작은 뺨을 가볍게 꼬집으며 말했다. 우리 아니 정말 똑똑한 꼬마구나. 노한 삼촌이라고 불러볼래? 서한은 즉시 꽐차하게 노한 삼촌이라고 불렀고 노한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서음은 맞은편의 팔꿈치가 밖으로 굽은 작은 녀석을 보며 물었다. 아나, 누가 이 사람이 내 아빠라고 알려줬어? 로이성의 마음이 철렁했다. 설마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가? 그럴 리가? 서한은 큰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한테 아빠 사진 보여줬잖아. 잊었어? 서음은 그 말을 듣고 굳었다. 그녀가 서한과 선호아에게 로이성의 사진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1년 전의 일이었다. 서한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단 말인가. 로이성은 자신과 서음에게 아이가 있다는 기쁨에 잠겨 목소리마저 떨렸다. 음아, 아니는 3년 전 그 아이 맞지? 그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한이 있는 것을 고려해 서음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 그때 이미 헤어졌고 나 혼자서도 아이 잘 키울 수 있었어. 무언가 생각난 듯 서음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소보라 씨랑 아이도 있잖아. 아니보다 몇 달은 더 크던데. 당신이 바쁠까봐 말 안 한 거야.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로이성은 분명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을 목 졸라 죽이고 싶을 것이다. 그는 급하게 해명했다. 음아, 소보라 씨 아이는 내 아이 아니야. 난 널 배신한 적 없어.
서음이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로이성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보라 씨가 자기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말한 거지? 널 속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소보라 씨가 임신한 아이는 오영순 아이야. 난 계속 그들의 불륜 관계를 덮어주고 있었어. 내가 소보라 씨랑 국장이랑 가깝게 지낸 건 아버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 소보라 씨와 오영순은 불륜 관계고 그녀 손에 오영순의 범죄 증거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녀와 사귀는 척한 거야. 우리 사이는 깨끗해. 난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음아, 제발 날 믿어줘. 서음은 미간을 찌푸렸다. 마음속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그녀는 줄곧 로이성이 결혼 생활 중에 자신을 배신하고 소보라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한 직후에 소보라와 연인 관계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로이성의 지금 말에 따르면 그가 당시에 했던 모든 일은 아버지를 위한 복수였다. 13년 전 로이성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고 이 일이 로이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서음은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로이성은 법학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나쁜 사람을 벌하고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다. 한때의 로이성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던 열혈 청년이었다. 이것이 서음이 당시에 그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래서 서음은 로이성이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나 가슴 아파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로이성은 자신이 변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오랫동안 잠복하며 오영순을 한 번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을 뿐이라고. 이 이치는 서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로이성은 왜 당시에 자신에게 숨겼을까? 로이성의 초심이 무엇이었든 자신과 당시 피해자 가족에게 준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이선아가 아이를 데리고 서울을 떠나던 장면을 서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약자를 위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 무력감을 서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서음의 눈빛이 흔들렸다. 억울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당시 로이성은 이혼을 요구할 때 그렇게 단호했고 돌아서서는 소보라와의 연애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와 소보라를 오해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아이가 있다고 오해했을 때도 로이성은 단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사랑인가? 서음은 눈물을 억지로 참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로이성은 서음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앞에서 우는 것을 보자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음아 미안해. 옆에 있던 노안조차 굳었다. 서음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지금 억울해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서아는 서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즉시 맞은편 자리에서 달려와 서음 옆자리로 기어 올라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엄마 울지 마. 서음은 서안을 안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코를 훌쩍였다. 그제야 눈물이 멈췄다. 로이성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음아, 미안해. 당시에 너한테 말하지 않은 건 오영순이 날 믿지 않아서였어. 그는 계속 사람을 시켜 날 감시했고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그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너한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너와 이혼하고 너한테 무관심한 척했던 거야. 너와 관계를 끊어야만 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네가 그 사건에 그렇게 집착할 줄은 몰랐고 네가 우리 아이를 임신했을 줄은 더더욱 몰랐어. 널 납치한 사람들은 오영순이 보낸 사람들이야. 난 그들과 한패가 아니었어. 병원에서 네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널 찾아가려 했을 때 네가 그들에게 납치되는 걸 봤어? 널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 음아, 지난 3년 동안 난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어.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곤 했어. 만약 당시에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네가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을 텐데 하고 서음은 서안을 꼭 껴안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년 전에는 침묵을 선택했으면서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큰 계획을 망칠까봐 두렵지 않아요? 당신과 소보라 씨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지도 않던데.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걸 멈추지 않던데요. 로이성은 서음이 소보라를 언급하자 잠시 굳었다. 그와 소보라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서음이 소보라에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질투 때문일까? 로이성은 감히 묻지 못하고 솔직하게 서음의 질문에 대답했다. 2달 전에 이미 오영순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했어. 언제든지 그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소보라 씨에 대해서는 그녀도 공범이니 그들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음아, 나한테 일주일만, 아니 5일만 줘.
5일 안에 모든 걸 깨끗하게 처리하고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게. 서음은 침묵했다. 노안도 끼어들었다. 맞아요, 형수님. 이성희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에요. 그 추락사 사건도 이번에 재심에 들어갈 거고요. 이성희가 계속 그 사건 유가족을 지원해줬어요. 그들도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 이성희의 결정을 이해해줬어요. 형수님, 이성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지난 몇 년간 그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형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을 때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어요. 그는 정말 형수님을 아껴요. 대학 시절부터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빨리 형수님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안의 말을 듣고 서음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누가 대학 시절부터 날 좋아했다고요? 노안은 의아한 듯 대답했다. 당연히 로이성이죠. 그는 대학 때부터 형수님을 짝사랑했어요. 나중에 할머니께서 위독하셨을 때 병원에서 우연히 형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결혼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혼인신고한 거 아니었어요? 서음은 부모님이 위독하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병원에서 우연히 로이성을 만났다. 그녀는 줄곧 로이성이 우연히 자신을 알게 되었고 동기라는 이유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8년간 로이성을 짝사랑했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서음은 이 결혼이 자신만의 일방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로이성은 그저 자신을 임무 수행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그녀는 수없이 생각했다. 만약 그날 병원 복도에 나타난 것이 다른 여자였다면 로이성은 그녀와도 결혼했을까? 서음은 그녀와 로이성의 결혼을 행운, 때로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로이성이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노안이 이렇게 솔직하게 로이성이 자신을 좋아했다고 말해주었다. 서음은 촉촉한 눈으로 로이성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로이성은 지난 몇 년간의 자신의 어리석음에 서음이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음아, 내가 너와 결혼한 건 당연히 널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야. 할머니의 소원은 그저 이 모든 것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야. 서음은 갑작스러운 진실을 한 번에 소화하기 어려웠다. 비록 로이성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로이성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식사 시간이 되었다. 서한은 오전 내내 돌아다녀서 배가 고팠다. 그는 서음에게 말했다. 엄마, 배고파. 우리 동생 찾으러 가자. 서한의 말을 듣고 로이성과 노한은 서로를 쳐다보며 동시에 물었다. 동생? 동생? 로이성과 노한의 놀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한이 몸을 돌려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네, 노아 동생이요. 서음이 멋쩍게 설명했다. 네, 저희 쌍둥이에요. 로이성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서음이 서한의 작은 배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다. 아나, 배고프구나. 뭐 먹고 싶어? 동생이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로이성은 이미 기쁨에 겨웠는데 이제 서음이 남녀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행복에 겨워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노안이 옆에서 작게 말했다. 세상에, 로이성, 넌 어떻게 한 번에 아들, 딸을 다 가졌냐? 너무 불공평하잖아. 빨리 내 딸 보러 가자. 나 여자애 진짜 좋아해. 서한은 서음이 로이성과 노한을 초대할 생각이 없어 보이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비록 엄마가 아까 울었지만 오해였던 것 같았다. 그래서 서한은 아빠를 돕기로 결심했다. 엄마, 아빠는 우리랑 같이 안 가요? 동생도 아빠 보고 싶을 텐데. 서음은 잠시 망설였다. 서한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로이성을 직접 부르기는 민망했다. 서음은 로이성의 반응을 살피려고 고개를 들었고 기대에 찬 그의 눈빛과 마주쳤다. 난 너만 따른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음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를 용서하든 안 하든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음은 마지못해 물었다. 시간 있어요? 서음의 말에 로이성의 눈이 즉시 빛났다. 그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 많아요. 뭐 먹고 싶어요? 이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선호아와 왕 아주머니는 이미 키즈 레스토랑을 정해두었다. 왕 아주머니는 작은 룸을 예약했지만 서음이 3명이나 데려올 줄은 몰랐다. 다행히 룸은 딱 맞았다. 서한이 가장 먼저 달려들어가 선호아에게로 가서 그녀를 끌어당기며 흥분해서 말했다. 노아야, 아빠가 너 보러 왔어. 선호아가 멍하니 아빠? 라고 되물었다.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선호아를 보며 로이성은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꼈다. 이 아이가 자신과 서음의 딸이라니.
로이성은 쪼그려 앉아 선호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노아야, 아빠야. 선호와는 서한의 남자다운 외모와는 달리 무척 사랑스러웠다. 지금 눈을 깜빡이며 로이성을 쳐다보는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것 같았다. 선호와는 고개를 들어 서음을 쳐다보았다. 서음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웃으며 아빠라고 불렀다. 그 달콤한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간지렸다. 노안도 즉시 옆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노아야, 나는 노안 삼촌이야. 이 식사에서 로이성은 자진해서 서한과 선호와 사이에 앉아 두 아이의 식사를 챙기느라 바빴다. 노화는 선호와의 다른 쪽에 앉아 계속해서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결국 서은과 왕 아주머니는 편하게 앉아 각자 식사를 했다. 왕 아주머니는 이 따뜻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사모님, 이제 아이들 아빠가 돌아왔으니 좀 편해지시겠어요. 왕 아주머니는 서음을 거의 3년간 돌보았기에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서음의 삶은 아이와 일로 가득 차 있었다. 행복했지만 정말 힘들었다. 왕 아주머니는 서음처럼 뛰어난 사람에게는 얼마나 훌륭한 남자가 어울릴까 생각했었다. 그는 로이성이 나타나자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로이성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배경과 능력은 이미서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외모는 더욱 출중했고 서음과도 잘 어울려 보였다. 왕 아주머니는 로이성이 서한과 선호와를 인내심 있게 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비록 로이성과 서음의 과거는 몰랐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눈빛은 속일 수 없었다. 왕 아주머니는 로이성이 서음을 바라보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모님, 남편분은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서음도 로이성을 쳐다보았다. 그는 지금 서한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고 서툰 동작 때문에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서한의 입가가 더러워지자 그는 즉시 티슈로 닦아주었다. 그는 꽤 잘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음은 여전히 입술을 비죽이며 작게 말했다. 남자들이란 신선함에 빠졌을 때는 다 잘하는 법이죠. 로이성은 서음의 말을 들었다. 그는 즉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음아, 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내가 평생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 그리고 점점 더 잘할 거야. 서음은 자신이 몰래 로이성의 험담을 한 것이 들켰다는 것을 깨닫고 흥하고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로이성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서한에게 밥을 먹여주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아나, 너랑 노아가 엄마 앞에서 아빠 칭찬 좀 많이 해줘야 해. 안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아빠를 보기 힘들어질지도 몰라. 서한은 이미 로이성에게 넘어갔다. 로이성의 말을 듣고 그는 즉시 긴장해서 말했다. 안 돼요. 나 아빠 자주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로이성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과장되게 말했다. 아빠도 매일 아니랑 노아를 보고 싶지만 엄마가 아직 아빠를 용서하지 않았어. 어떡하지? 한 끼 식사가 끝난 후 로이성이 계산을 했다. 오후에 서한과 선호와는 낮잠을 자러 집에 가기 싫어했고 로이성과 더 있고 싶어 했다. 서음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로이성은 서한을, 노아는 선호와를 데리고 네 사람은 키즈 공방에 갔다. 서음은 문득 웃음이 나왔다. 우연히 로이성을 만나 오랜 오해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육아까지 도맡아 하다니. 감동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야 두 아이는 아쉬워하며 로이성과 헤어졌다. 뒷좌석 문을 닫고 서음은 로이성을 한번 쳐다보고는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로이성이 몇 걸음 다가와 서음의 손을 잡았다. 서음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뺄 수 없었다. 서음이 작게 투덜거렸다. 로이성 씨, 뭐 하는 거예요? 로이성은 그저 서음의 손을 잡고 몇 번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음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3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너와 아이들에게 배로 보상할게. 음아, 너와 아이들이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사랑해. 서음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3년 만에 로이성이 갑자기 사랑 고백 기술이라도 익혔나? 로이성은 서음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음아, 내일 나랑 데이트할래? 나에게 널 다시 사로잡을 기회를 줘. 로이성의 말을 듣고 서음은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로이성은 그녀에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서음의 운전석 문을 열어주고 그녀가 어리둥절하게 올라타자 몸을 숙여 안전벨트까지 매주었다. 음아, 그럼 약속한 거다. 내일 봐. 이튿날 아침
서움은 일찍 잠에서 깼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 옅은 색의 롱드레스를 골라 입었다. 허리선이 높은 이 드레스는 서움의 가는 허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서움은 옅은 화장을 했지만 거울을 보며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했다. 마지막 귀걸이를 막 착용했을 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움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로이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인지 모르게 너무나 익숙한 남자인데도 마음속에 긴장감이 싹 텄다. 어쩌면 어제 그가 자신을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서움이 문을 열고 로이성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로이성이 현관 매트에 발을 디뎠을 때 서움은 집에 성인 남자가 신을 만한 슬리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슬리퍼가 없어서 현관에 서 있어야 했지만 로이성은 마음속으로 기뻤다. 서움의 집에 성인 남자 슬리퍼가 없다는 것은 이미서가 그녀의 집에 온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때 막 잠에서 깬 서한이 헝클어진 머리에 귀여운 잠옷을 입고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다. 서움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서한은 다소 긴장한 듯 달려왔다. 엄마, 어디가? 가까이 다가와서야 서한은 문 앞에 다른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기쁘게 달려가 로이성에게 안겼다. 아빠, 눈을 뜨자마자 로이성을 볼 수 있어서 서한은 무척 기뻤다. 아빠, 나랑 동생이랑 놀아주러 왔어요? 로이성은 서한의 머리를 정리해주며 말했다.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아빠가 엄마랑 같이 있어야 해. 어제 그 노안 삼촌한테 너랑 동생이랑 놀아달라고 할게. 괜찮지? 원래 로이성이 놀아줄 수 없다고 해서 서한은 조금 서운했지만 그 이유가 서움을 위해서라는 것을 듣고 그는 즉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아빠, 엄마,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저랑 동생은 말 잘 듣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서한은 로이성의 품에서 내려와 로이성과 서움을 문 밖으로 밀었다. 가세요. 빨리 가서 놀아요. 서움은 서한의 작은 어른 같은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 의자에 앉아 신발을 갈아 신었다. 서움이 하이힐을 다 신었을 때 로이성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려 했다.